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에 소금을 톡 털어 넣으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는 영상을 하나 보고 반신반의하며 컵 앞에서 잠시 망설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물, 똑같은 소금 한 꼬집인데 그 한 잔이 어떤 사람의 몸에서는 하루를 여는 활력소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몸에서는 혈압을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밀어 올리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컵, 같은 소금인데 말이죠. 도대체 그 갈림길은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에 서 계실까요? 이 질문의 답은 딱 잘라 예, 아니요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난 바로 그 순간, 눈꺼풀을 밀어 올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몸속의 진짜 작동 원리를 아주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보는 것, 그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해볼 일입니다. 아무 블로그에서나 휙 읽고 넘길 법한 그런 뻔한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이 왜 하필 물과 소금을 그토록 간절히 찾게 되는지, 그 안에 숨은 생물학적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제가 아주 쉽고 생생하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침에 마시는 그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 각자의 몸에 진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남이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를 하나하나 납득될 때까지 파헤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계속 걸어가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시계바늘을 어젯밤으로 되돌려 볼까요?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그 몇 시간 동안 몸은 결코 스위치를 꺼놓고 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낮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주 부지런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낮 동안 여기저기 긁히고 다른 조직을 손보고 하루치 기억을 뇌 깊숙한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고 흐트러진 호르몬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수분을 쉬지 않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든 채로 숨을 한번 내쉴 때마다 여러분은 입과 코를 통해 아주 미세한 수증기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겨울철 찬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 하얀 김 하나하나가 전부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덥지 않아도, 땀을 흘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피부 표면에서는 아주 가느다랗게 수분이 계속 증발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불감 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는 6, 7, 8시간 내내 이 증발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방의 온도, 난방을 틀었는지, 입을 벌리고 자는지, 코로만 숨을 쉬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하룻밤 사이에 300에서 500ml 남짓한 물이 이렇게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작은 생수병 하나를 반쯤 비운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첫 물을 한 모금 넘기기도 전에 이미 그만큼의 수분이 비어버린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 그 물에 녹아있던 전해질도 함께 딸려 나갑니다.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고 실험실 냄새가 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실체는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 뚜렷합니다. 우리 몸의 물속에 녹아서 아주 작은 전기를 띠고 돌아다니는 미네랄, 그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이 미세한 전기 신호가 있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근육이 부드럽게 오므라들었다 펴지고 신경이 찌릿하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수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염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물, 그러니까 세포 외액 속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미네랄이고 각각의 세포 안팎으로 물이 얼마나 드나들지를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새 수분을 잃으면 나트륨도 당연히 함께 잃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극단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의 눈금이 살짝 어긋날 정도는 충분히 빠져나가죠. 결국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몸은 아주 살짝 마른 상태이면서 동시에 전해질도 약간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당장 쓰러질 만큼 위험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어긋난 눈금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 몸은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여기서 아주 익숙한 이름 하나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르몬을 그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은 잠든 우리를 깨우는 기상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매일 새벽 잠에서 깨기 직전 1시간 무렵부터 눈을 뜨고 3, 40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 몸은 코르티솔 수치를 확 끌어올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에 시동을 걸고 축 처져 있던 혈압을 활동하기 좋은 정상 수준까지 밀어올리고 뇌가 쓸 연료인 포도당을 넉넉히 준비해서 우리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계장치죠. 만약 이 코르티솔의 아침 펌프질이 없다면 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울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시동을 거는 모터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에게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 즉 신장에게 나트륨을 어떻게 다룰지 지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알도스테론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을 불러 세웁니다. 이 알도스테론은 곧장 신장으로 달려가서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려요. 소변으로 나트륨을 내다 버리지 말고 있는 힘껏 붙잡아 몸에 남겨두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 몸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8시간이나 물이랑 미네랄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야 하잖아. 이 귀한 나트륨을 더는 낭비할 수 없지.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절박한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스스로 나트륨을 애타게 원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온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무작정 소금물을 들이켜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과학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 몸은 나트륨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물 그 자체도 함께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몸속에서 물과 나트륨의 관계는 단순히 둘을 더하고 빼는 산수가 아니라 농도를 맞추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으로 물이 담긴 컵 2개를 나란히 떠올려 보세요. 한 컵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소금이 조금 녹아 있습니다. 다른 컵에는 소금의 양은 똑같은데 물이 딱 절반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컵은 소금의 절대량은 같아도 물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짜고 진하게 느껴지겠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혈액과 세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 두 번째 컵입니다. 나트륨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농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짜진 거예요. 생물학에서는 이 진하기를 삼투압 농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 깊숙한 곳, 갈증을 관장하는 관제탑인 시상하부는 이 삼투압 농도를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아주 꼼꼼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물을 잃어 평소보다 끈적하고 진해지면 시상하부는 그 미세한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즉시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목이 마르다는 감각, 그러니까 갈증 스위치를 텁니다. 둘째,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은 신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소변을 되도록 적게 만들고 남은 물은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몸에 보존하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목이 마른 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진짜 생물학적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혈액이 진해진 걸 몸이 감지하고 그 피를 다시 묽게 만들어 완벽한 균형을 되찾으려고 물을 달라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금 없이 그냥 맹물만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균형이 훌륭하게 회복됩니다.
진해졌던 삼투압 농도가 스르륵 내려가고 신장은 안심하며 다시 소변을 만들기 시작하고 시스템은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에게는 사실 이 맹물 한 잔만으로도 아침 수분 보충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굳이 소금까지 찾느냐, 이 질문이 남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물을 어떻게 요리조리 배달하고 배치하는지 그 절묘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포, 생물학을 설명할 때 제가 즐겨 쓰는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을 수천, 수조 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방 하나하나가 세포입니다. 물은 복도를 따라 흐르기도 하고 방 안팎을 드나들기도 하죠. 그런데 물은 결코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트륨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녀요. 나트륨이 많이 모여있는 쪽으로 물은 빨려 들어갑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부르죠. 물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미네랄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니까요. 그러니 소금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짠맛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게 몸속 어디로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정확한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과 같아요. 아침에 마시는 물에 나트륨을 아주 약간 더해주면 그 물이 위장을 지나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후루룩 빠져나가 버리는 대신 몸의 조직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필요한 자리에 촉촉하게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물이 세포막이라는 벽을 통과할 때 사실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새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포막에는 물만 골라서 통과시키는 아주 작은 전용 통로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 통로에는 아쿠아포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물통로라는 뜻이죠. 이 아쿠아포린의 존재를 밝혀낸 과학자는 그 공로로 200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물살림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발견이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물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신호에 따라 조절된다는 겁니다. 밤새 물이 부족해진 아침, 바소프레신이 신장세포의 아쿠아포린 통로를 활짝 열어젖혀서 소변으로 나갈 뻔한 물을 최대한 되돌려 몸에 붙잡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물, 나트륨, 그리고 이 미세한 물 통로까지 세 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진짜 수분 보충이 완성되는 겁니다. 시중에 흔한 건강 영상들이 물의 양만 이야기하고 뭉뚱그려 넘어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채운다는 것과 그냥 맹물을 벌컥벌컥 들이붓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마신 물의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신 물 중에서 몸이 실제로 얼마나 붙잡아 두고 써먹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루 종일 맹물을 2리터씩 들이켜도 물이 세포막의 문을 제대로 통과하도록 안내할 전해질이 턱없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세포 속은 여전히 쩍쩍 갈라진 가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바싹 마른 화분 흙에 맹물만 콸콸 들이붓는 것과 같아요.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겉만 타고 주르륵 흘러 넘쳐 버리잖아요. 여기에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조금 섞이면 그게 물을 쫙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해서 흡수를 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어떻게 운반되는지를 연구하는 장생리학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소장 벽에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라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과 포도당이 짝을 지어 손을 잡고 함께 흡수될 때 그 주변의 물까지 콸콸 끌고 들어오는 구조예요. 심하게 탈수된 환자에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구수액,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대단한 약이 아니라 그저 물에 소금과 약간의 설탕을 섞은 것뿐인데 맹물보다 몸으로 흡수되는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아침 물 한 잔에 소금을 한 꼬집 넣는 것이 그냥 인터넷 유행이나 미신이 아니라 꽤 탄탄한 생리학적 근거를 딛고 서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소금통을 향해 손을 뻗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제를 다루는 수많은 영상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쏙 빼놓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바로 이겁니다. 소금물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같은 소금물이 누구에게는 활력소가, 누구에게는 독이 된다고요. 이제 그 갈림길이 어디서 갈리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
그 답은 지금 여러분의 옆구리에 자리 잡은 신장, 그리고 혈압에 숨어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고 그 결과로 우리 몸에 핏줄을 흐르는 액체의 전체 부피를 결정하는 장기입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그 짠 농도를 물키려고 물을 더 많이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벽이 팽팽하게 부풀면서 혈압이 올라가죠. 이건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잘 설계된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소금 민감성이라고 부르는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장은 나트륨이 조금만 들어와도 물을 과하게 움켜쥐어서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통계를 보면 고혈압을 앓는 분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바로 이 소금 민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혈압이 정상인 분들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이 체질에 속한 경우가 꽤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소금물을 마신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한 꼬집이라도 세월이 쌓이면서 혈압을 조금씩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있거나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을 앓은 분이 계시다면 이 유행을 무작정 따라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소금 한 꼬집이 무슨 극약이라서가 아니라 대중을 향한 일반적인 조언이 여러분의 고유한 몸 상태와는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반대 극단에 있는 분들도 살펴볼까요? 아침 소금물 한 잔에 컨디션이 거짓말처럼 달라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낮아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축 처지는 분들, 앉았다 벌떡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돌고 아찔한 분들, 오전 내내 유독 기운이 없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강도 높은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앞서 설명한 그 메커니즘이 정반대로 아주 이롭게 작동합니다. 나트륨이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거나 원래 혈액량이 적은 분들은 아침에 소금을 챙기면 혈관 속에 넉넉한 수분을 붙잡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특히 누웠다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또 하나,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저탄수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침 소금물은 기막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래요. 보통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신장이 나트륨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끊어서 혈중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면 신장은 고삐가 풀린 것처럼 평소보다 나트륨을 훨씬 많이 내다 버리게 됩니다. 저탄수 식단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겪는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 흔히들 겪는 그 초반의 무기력함이 나트륨을 비롯한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씻은 듯 나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 파인만의 길답게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아침 소금물 열풍이 놓치고 있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바로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질들은 마치 한 팀의 선수들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여요. 나트륨이 세포 바깥에서 물의 양을 지휘하는 지휘자라면 칼륨은 세포 안쪽에서 물의 양을 조율하는 수석 연주자입니다. 이 둘은 완벽한 짝꿍이면서 동시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장치가 박혀 있습니다. 이 펌프가 한번 철컥 움직일 때마다 나트륨 이온 3개를 세포 밖으로 퍼내고 칼륨 이온 2개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수조개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이 펌프질이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 쉼없는 노동 덕분에 신경이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할 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쥐가 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피로를 대번에 느끼게 됩니다. 이게 아침 소금물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주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식단에서 칼륨은 턱없이 부족하게 먹으면서 나트륨만 계속 추가한다면 이 정밀한 저울이 한쪽으로 쿵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나트륨은 폭탄처럼 많고 칼륨은 너무 적은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반면 칼륨은 쏙 빠져 있으니까요.
반대로 칼륨이 풍부한 진짜 음식들,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 채소, 콩, 견과류는 많은 분들의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칼륨은 채우려는 노력 없이 나트륨만 들이붓는 건 결코 중립적이거나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 샐러드와 과일을 넉넉히 챙겨 드셔서 칼륨이 충분한 분이라면 아침 물 한 잔에 넣는 소금 한 꼬집은 아주 합리적이고 몸에 이로운 제스처가 되죠. 그리고 이 영양 이야기에서 늘 찬밥 신세로 잊히는 선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참여하는 필수 조력자입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고 요동치는 혈당을 다잡고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돕죠.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가는데도 직접 관여합니다.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삐걱거리고 그 결과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돼요. 그런데 여기 정말 귀 기울여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무려 40에서 60%가 하루 권장 마그네슘 섭취량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무슨 정글오지에서만 나는 희귀 미네랄이라서가 아니에요. 씨앗, 견과류, 짙은 녹색 잎채소, 카카오에 흔하게 들어있죠. 문제는 현대의 농경지 토양이 수십 년 전보다 메말라 식품 속 마그네슘 함량 자체가 떨어졌고 사람들이 자연식품 대신 영양가 빈 가공식품으로 배를 채우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아침 소금물이 건강의 모든 걸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든다면 그건 전해질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만 건드리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대체 소금 한 꼬집이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세계보건기구 같은 공중보건기관이 권하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상한은 약 2g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5g쯤 되죠. 우리가 먹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무게의 약 40%만이 나트륨이거든요. 손가락 3개로 가볍게 집어올린 소금 한 꼬집은 대략 300에서 600mg 정도입니다. 이걸 나트륨 양으로 따지면 고작 120에서 240mg에 불과해요. 하루 상한선인 2g과는 한참 먼 거리죠. 심지어 여러분이 아침 식사로 빵 한 조각이나 치즈, 아니면 아무 가공식품이나 하나만 드셔도 그 한 꼬집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먹게 됩니다. 이런 전체 맥락에서 보면 물에 톡 털어 넣는 소금 한 꼬집은 약국에서 지어 먹는 약 수준의 강력한 용량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잠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작은 생리학적 인사일 뿐이죠. 만약 여러분의 평소 식단에 이미 짠 음식이 넘쳐난다면 아침에 이 인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족입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싱겁게 자연식 위주로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마다 약간의 전해질을 보태는 게 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갈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여러 소금의 성분을 뜯어보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죠.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분홍빛이 도는 히말라야 소금에는 염화나트륨 말고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 같은 미네랄이 아주 미량 섞여 있습니다. 물론 소금 한 꼬집에 든 이 콩알만한 미네랄이 여러분의 영양 상태를 하루아침에 바꿔놓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 과장이에요. 추가로 얻는 양 자체는 정말 미미하니까요. 하지만 미네랄이 싹 깎여나간 새하얀 정제 소금과 자연의 흔적이 남은 소금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그 차이가 극적이진 않아도 완전히 0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건 또다시 각자의 상황이에요. 나라에 따라 마트에서 파는 요오드 첨가 소금은 갑상선 기능에 꼭 필요한 요오드를 보충해 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이 요오드를 충분히 챙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아침 소금물을 규칙적으로 드실 계획이라면 요오드가 든 소금을 쓰는 것도 검증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처음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을 간지럽혔을 그 질문을 시원하게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 소금물 대체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눈을 번쩍 뜨자마자 아침 식사 전, 그리고 모닝커피를 마시기 전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몸의 생물학이 또렷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잠에서 깬 직후가 가장 논리적인 타이밍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물을 마시지 못한 시점이고 밤새 수분을 가장 많이 빼앗긴 시점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알도스테론과 코르티솔이 하루 중 가장 높이 솟구쳐서 흔들리는 시스템을 붙잡으려고 나트륨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텅 빈 속에 마시면 다른 음식과 흡수 경쟁을 벌일 일도 없으니 훨씬 빠르고 매끄럽게 몸으로 스며듭니다. 그럼 눈 뜨자마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향긋한 커피부터 찾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꼭 짚어야 합니다. 카페인에는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어요. 신장을 톡톡 건드려서 평소보다 소변을 조금 더 만들게 부추긴다는 뜻이죠. 물론 몇십 년 전 뉴스가 호들갑 떨었던 것처럼 몸의 물을 쫙쫙 말려버리는 무서운 수준은 아닙니다. 매일 커피를 드시는 분이라면 몸에 내성이 생겨 이뇨작용도 꽤 얌전해져 있고요. 하지만 밤새 마른 몸으로 일어나 물 한 모금 없이 커피부터 들이켜는 건 이미 수분이 부족해 허덕이는 시스템에 소변을 더 내보내라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격입니다. 그러니 소금을 넣든 안 넣든 가장 현명한 순서는 무조건 물을 먼저, 커피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이런 아침 습관을 둘러싼 태도에 대해 솔직하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학적인 원리를 그저 기계적인 의식이나 맹목적인 루틴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루틴을 만드는 건 물론 유용하죠. 실천하기 쉽고 삶의 뼈대를 잡아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어떤 습관을 아무 생각 없는 의식으로 만들어버릴 때 왜 그걸 하는지조차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저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타먹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착각하게 되죠. 아침 소금물은 여러분이 왜 그걸 마시는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루 전체의 올바른 수분 섭취라는 큰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만 진짜 쓸모가 있습니다. 이건 전설 속 마법의 물약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밥은 엉망으로 먹고 물은 입에도 안 대고 채소와 과일은 구경조차 안 하면서 아침 소금 한 꼬집으로 그 모든 난국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물 한 잔이 하는 일은 그저 몸이 생리학적으로 물과 나트륨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딱 그 타이밍에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것뿐이니까요. 이 김에 하루 종일 수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소금물을 마시느냐 마느냐보다 사람들이 훨씬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수분 보충을 목마를 때 한 번 벌컥 마시고 마는 일회성 이벤트로 여긴다는 겁니다. 수분 보충은 쉼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어야 해요. 우리 몸은 숨 쉴 때, 소변 볼 때, 피부를 통해 끊임없이 물을 내보냅니다. 운동을 하거나 푹푹 찌는 날에는 이 손실이 평소의 5배, 10배까지 치솟기도 하죠. 그런데 목이 마르다는 감각은 사실 아주 뒤늦게 울리는 경보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다 하고 물을 찾을 때는 이미 체중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수분이 빠져나간 뒤에요. 고작 그 정도냐 싶으시겠지만 뇌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판단이 둔해지기엔 충분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감지기 자체가 무뎌져서 갈증을 훨씬 늦게, 훨씬 약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살짝 마른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죠. 흔히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덩치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에어컨 아래 앉아있는 사람을 전혀 구분하지 않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씹어먹는 음식이 이미 몸에 밀어 넣어주는 물의 양도 쏙 빼놓은 계산이고요. 채소와 과일은 무게의 80에서 95%가 물입니다. 그래서 몇 잔을 마셨는지 억지로 세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신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소변의 색깔입니다. 연한 레몬빛처럼 옅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잘 차 있다는 완벽한 신호고요. 진한 호박색이나 짙은 노란색이면 몸이 말라간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반대로 소변이 물처럼 완전히 투명하다면 그건 필요 이상으로 물을 들이부어서 신장이 남는 물을 버리느라 쓸데없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위험한 일은 아니지만 대단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수분에 관해 흔한 건강 프로그램이 툭하면 빼먹는 또 하나의 놀라운 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장, 즉 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꿀꺽 삼킨 물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곧장 혈관으로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 장벽에 촘촘히 박힌 활발한 운반 장치를 거쳐야만 몸으로 흡수되죠.
앞서 나트륨이 이 흡수를 돕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장 점막의 건강 상태입니다. 장 점막은 장 안쪽을 부드럽게 덮은 코팅막 같은 건데요. 불량한 식단, 끝없는 스트레스, 부족한 잠 때문에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방어벽이 헐거워지면 아무리 좋은 물과 전해질을 마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하루 종일 물통을 끼고 사는데도 늘 피부가 푸석하고 갈증이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의 미스터리가 여기서 풀려요. 진짜 문제는 입으로 넣는 물의 양이 아니라 장이 그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아들여 몸 구석구석 배달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장과 뇌를 잇는 고속도로, 이른바 장뇌축을 통해 장 점막의 방어력을 직접 무너뜨립니다. 직장 상사나 돈 문제로 신경계가 하루 종일 초긴장 상태에 놓이면 우리 몸은 마치 맹수와 맞닥뜨린 것처럼 반응해요. 느긋하게 소화시키고 있을 여유가 없으니 소화기관에 흐르던 피를 근육과 뇌로 확 끌어모아 버립니다. 아주 원초적인 생존 반사죠. 그 결과 장으로 가는 혈류가 뚝 떨어지고 장의 꿈틀거림이 느려지고 점막이 상해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몸의 물을 마법처럼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꽉 막혀버린 소화기가 애써 마신 물이 제 목적지에 닿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소금물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모두가 완벽하게 무시하는 주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전해질 조절에서 잠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든 서파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여러 좋은 일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조직이 나트륨과 물을 붙잡아 두도록 돕는 겁니다. 잠자리가 엉망이거나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뚝 떨어지고 전해질을 조율하는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최고조에 달해야 할 알도스테론의 생체시계 리듬마저 꼬여버려요. 잠을 설치면 이 호르몬의 리듬이 흐트러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트륨 조절이 평소보다 훨씬 둔해진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선잠을 자는 분은 꿀잠을 자는 사람보다 훨씬 심한 전해질 불균형을 안고 깨어날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침에 물과 소금 한 꼬집이 남들보다 더 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잠을 못 자서 생긴 거대한 구멍을 소금물 한 잔으로 메우는 건 결국 새는 배에 테이프를 붙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진짜 근본 해결책은 오직 잠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몸이 체액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핵심 작업은 바로 우리가 잠든 밤 사이에 벌어지니까요. 자, 긴 여행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결론이 뭘까요?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침 7시, 아직 잠이 덜 깬 여러분 앞에 물 한 잔이 놓여 있고 누군가 소금을 한 꼬집 넣으라고 권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아시죠? 밤새 여러분의 몸은 불감수분 손실로 물과 나트륨을 조용히 잃었고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빈자리를 채우려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며 물에 녹은 소금은 물이 곧장 소변으로 빠지지 않고 아쿠아포린이라는 물 통로를 지나 조직 구석구석 스며들어 머물게 돕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 이 지원군이 가장 절실한 골든타임이 바로 아침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마법의 레시피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십니다. 혈압이 높거나 소금에 예민한 체질이라면 이 결정은 유튜버가 아니라 담당 의사가 내려야 하고요. 이미 짠 음식으로 나트륨이 넘치는 식단이라면 아침 소금은 불필요한 중복일 뿐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바닥난 상태에서 나트륨만 밀어넣으면 저울은 더 기울고 잠을 엉망으로 자고 장벽이 허물어져 있다면 소금물을 따지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하죠. 아침 소금물 한 잔에 얽힌 이 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진실은 소금 그 자체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무언가를 마실 때마다 끝없이 스스로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수분 보충이란 물을 하마처럼 들이켜는 게 아니라 몸이 그 물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판은 전해질, 튼튼한 장, 깊은 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전체 식단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죠. 이 거대한 원리를 한번 머릿속에 심어두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규칙을 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를 꿰뚫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이 원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물 한 잔에 기분 좋게 소금 한 꼬집을 더 해보세요. 기왕이면 요오드가 든 소금이나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으로요. 커피의 향을 즐기기 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유롭게 한 모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칼륨과 마그네슘이 넉넉한 신선한 과일과 잎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틈틈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색을 슬쩍 확인하며 내 몸의 수분 상태를 똑똑하게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 중 무언가가 여러분의 특별한 건강 상태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매일의 루틴으로 삼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아침 소금물이 독이라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리학의 원리 안에는 그 어떤 영상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특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아침 7시로 돌아와 볼까요? 똑같은 아침 공기, 똑같은 물 한 잔, 똑같은 소금 한 꼬집이지만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소금물 한 잔은 앞뒤 없이 따라하는 맹목적인 유행이 아니라 밤새 수고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길고 경이로운 생명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네는 다정하고 과학적인 아침 인사가 된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원리를 끝까지 함께 파헤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누군가 정해놓은 딱딱한 규칙 따위는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가 머릿속에 살아 숨쉬면 답은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파인만의 길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몸속 비밀을 함께 뜯어보며 만나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